41살 일본 여성이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비오는 밤 낯선 한옥 대문을 두드렸을 때요. 차가운 첫인상의 한국 남자를 만났을 때요. 그 모든 순간이 운명의 시작이었죠. 15년간 도쿄에서 일만 하며 살았던 노처녀가, 단 한 번도 연애해 본 적 없는 여자가 서울에서 생애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시작된 사랑이었어요. 깨진 찻잔으로 이어진 인연이었죠. 경복궁 석양 아래 첫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이 그녀를 변화시켰어요. 북촌 한옥의 온기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죠. 한식의 정성이 외로움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한국 문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예요. 41년 만에 찾은 사랑, 그 감동의 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유키입니다. 41살 도쿄에 본사를 둔 IT 기업에서 15년째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은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노처녀라고 부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2달간의 기록입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난 한 남자 강민우 씨와의 이야기예요. 42살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조용한 남자였죠. 저희의 첫 만남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지금도 생생해요. 서울 북촌 한옥마을,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저는 좁은 골목길을 헤매며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봄비에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서울지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2달간 한국에 머물게 됐죠. 회사는 강남에 호텔을 준비해줬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어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선택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찾은 한옥 대문 앞.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죠. 예약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었으니까요. 공항에서 길을 잃고 헤맸거든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키 큰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강민우 씨였죠. 첫인상은 차갑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서툰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괜찮냐고요. 짐을 들어주겠다고요. 하지만 그의 무뚝뚝한 말투는 제게 냉정하게 들렸어요. 마치 귀찮은 손님이 왔다는 느낌이랄까요.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 젖은 캐리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원목 마루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민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재빨리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위축됐습니다. 41살 노처녀가 타국에 와서 첫날부터 이런 민폐를 끼치다니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요. 41년 인생에서 낯선 남자와 한 지붕 아래 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민우 씨가 제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도 긴장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그저 피곤하고 불편한 마음에 수건을 무뚝뚝하게 받았습니다. 그가 방으로 안내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한옥방이었습니다. 온돌 바닥이 따뜻했죠. 하지만 그 따뜻함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민우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식사를 준비하겠다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빨리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젖은 옷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호텔로 갈 걸 그랬어요. 2달을 여기서 지내야 한다니. 낯선 남자와 한 지붕 아래에서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거기서 로맨스라도 만들고 오라고 했죠. 41살인데 이제 결혼 생각 좀 해야 한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로맨스라니요. 첫날부터 이렇게 어긋나는데요. 게다가 저는 41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자와 사귀어 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 일에만 매진하며 살았거든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도쿄 본사 팀장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잘 도착했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남자 멋있던데 좋은 인연 있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빗소리가 들렸죠. 한옥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41살. 노처녀. 첫 해외 장기 출장. 낯선 남자의 집.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그 차갑고 무표정했던 남자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옆 건물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민우 씨였을 거예요.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무표정했을까요? 왜 말이 없었을까요?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강민우 씨가 함께 보낸 첫 번째 밤이었어요. 최악의 첫인상으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였죠. 다음 날 아침 6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은 7시로 맞춰놨는데 몸이 먼저 깨어난 거예요.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낯선 환경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한옥의 창문은 한지로 되어 있어서 빛이 부드럽게 퍼졌어요. 도쿄 아파트의 차가운 유리창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죠. 41년간 제 유니폼이었습니다. 편하면서도 단정한 옷차림이에요.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씨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설거지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했어요. 41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라니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5분 전이었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에 서서 망설였죠. 나가야 할까요? 인사는 해야 하나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요? 41살인데도 이런 상황이 낯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수십 명을 이끌지만 일상에서는 이렇게 서툴렀어요. 고민하는 사이 7시가 됐습니다. 민우 씨가 복도로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어젯밤과 똑같은 얼굴이었죠. 아침 식사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식당으로 오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따라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멈칫했어요.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식 상차림이었죠.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반찬, 흰 쌀밥까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정확히는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었죠. 도쿄에서는 늘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하나 사 먹는 게 전부였어요. 41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민우 씨가 상 앞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앉았어요. 그도 제 맞은편에 앉았죠.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많이 드시라고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침을 안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우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었죠.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우 씨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혼자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죠. 문을 닫고 나서야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저렇게 말했을까요?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출근 준비를 했어요. 첫 출근이었죠. 서울지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 씨가 혼자 식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소리였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어요. 북촌 골목길을 걷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불편했어요. 자꾸만 아침 식탁이 떠올랐거든요. 민우 씨의 굳은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지하철역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어요. 참치 마요네즈 맛이었죠. 도쿄에서 늘 먹던 거였습니다. 계산하면서 생각했어요. 역시 나는 혼자가 편해. 아침을 함께 먹는 건 너무 불편해. 하지만 왜인지 김밥 맛이 없었습니다. 회사 업무는 순조로웠어요. 서울지사 팀원들이 친절했거든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을 했죠. 모두들 협조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동료가 물었어요. 숙소는 어디냐고요? 한옥 게스트하우스라고 답했더니 부러워했습니다. 멋지겠다고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겠다고 말했죠. 저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6시였죠. 지하철을 타고 북촌으로 돌아왔어요. 한옥 골목길을 걷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우 씨를 마주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우 씨가 마당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둘 다 멈춰 섰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민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오셨냐고요? 저녁 식사는 하고 왔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나쳐갔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어요. 도쿄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였죠. 한국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혹시 드라마처럼 멋진 남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그냥 조용한 사람이라고요. 별로 말이 없다고요. 사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아침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제가 거절했다고요. 그의 표정이 굳었다고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삼각김밥 하나로는 부족했던 거죠. 가방에서 초콜릿 바를 꺼냈습니다. 도쿄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그걸로 저녁을 때웠죠. 창밖을 봤습니다. 민우 씨가 사는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의 그림자가 보였죠. 그도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까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사람들과 어긋날까요? 왜 나는 41살까지 혼자일까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요. 시스템도 잘 구축하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늘 서툴렀습니다. 동료들이 말하곤 했어요. 저는 일은 잘하는데 좀 차갑다고요.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죠. 누군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 씨였어요.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많이 드시라고 했죠. 저도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을 거르고 출근했어요. 민우 씨도 더 이상 식사를 권하지 않았죠. 아침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쩌면 익숙했던 거예요. 혼자 사는 게요.
41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중간 점검 회의가 있었죠. 서울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죠. 일주일 동안 팀원들과 함께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지사장이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사장이 말했습니다. 일본 본사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다고요. 한국 시장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팀원들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사장이 다시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번 주 안에요. 41살인데 아직도 이것밖에 못하냐는 말도 덧붙였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15년 경력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도쿄 본사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지연될 거라고요. 제 실수 때문이라고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퇴근 시간이 됐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모습을 봤죠. 모두 조심스럽게 인사만 하고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회사를 나왔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었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보니 제 얼굴이 비쳤어요. 지친 41살 여자의 얼굴이었죠. 북촌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다 됐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온몸이 젖었죠. 첫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를 맞으며 왔었죠. 한옥 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민우 씨는 이미 잠든 것 같았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누구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또 마루를 적시고 말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방으로 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마루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찻잔이었어요. 아름다운 도자기 찻잔이었죠. 은은한 청록색이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왜 여기 놓여 있을까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느낌이 좋았죠. 따뜻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한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름다웠던 찻잔이 무수한 조각으로 흩어졌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씨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죠. 그가 복도로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바닥에 조각들을 봤죠.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죠.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다고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죠. 자기가 치우겠다고 손님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손님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꽂혔죠. 민우 씨가 조각을 줍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이에요. 피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피가 난다고요. 황급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거칠었죠.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상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빨리 가져와야 한다고요. 민우 씨가 부엌을 가리켰죠. 저는 뛰어가서 구급상자를 가져왔어요. 다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소독약을 발랐죠.
아플 거라고 말했어요. 민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처음 하는 일이었거든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요. 41년 동안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프면 혼자 병원 갔고 다치면 혼자 약 발랐죠. 밴드를 붙였습니다. 서툴렀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죠. 다 됐다고 말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무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제 손이 떨린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긴장했나 보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하다고 했어요. 이런 거 처음이라서 그렇다고요. 민우 씨가 처음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백했어요. 네라고요. 남자 손잡는 것도 처음이고 누군가 다친 걸 돌보는 것도 처음이라고요. 41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찻잔에 대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만든 거라고요. 아내 기일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색이었다고 했어요. 청록색을요. 3개월 걸려서 만들었다고요. 그게 아내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걸 제가 깨트렸다니요. 정말 죄송하다고 또 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괜찮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물건은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쳤다면 자기가 용서 못했을 거라고요. 그 말에 심장이 뛰었어요. 왜일까요?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까요? 저는 41살입니다. 한 번도 사랑해 본 적 없는 노처녀예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알았습니다. 이게 설렘이라는 거라는 걸요. 우리는 그렇게 복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깨진 찻잔 조각 사이에서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한옥 처마에서 빗소리가 들렸죠. 민우 씨가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요. 프로젝트 실패한 이야기를요. 지사장한테 혼난 이야기를요. 민우 씨는 조용히 들어줬어요. 다 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고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고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봐도 그렇다고 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41년 만에 처음 받는 위로였어요. 우리는 함께 조각을 주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요. 민우 씨가 말했어요. 이 조각들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고요. 금으로 이어붙이는 전통 기법이 있다고요. 깨진 것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깨진 것도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니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41년 만에 남자 손을 잡았습니다. 41년 만에 위로받았어요. 41년 만에 가슴이 뛰었죠. 늦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꿈을 꿨어요. 민우 씨와 함께 깨진 찻잔 조각을 줍는 꿈이었죠. 금빛 실로 조각들을 이어붙였습니다. 그러자 더 아름다운 찻잔이 완성됐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달라지자고요. 새벽 6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민우 씨는 아직 자고 계신 것 같았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한옥에 온 이후 제가 먼저 부엌으로 간 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신선한 채소, 계란, 고기까지요. 민우 씨가 매일 아침 상을 차리던 재료들이었죠. 저는 계란을 꺼냈습니다. 계란말이라도 만들어보자 싶었어요. 도쿄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만 살았던 41살 노처녀가요. 프라이팬을 꺼내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죠.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막혔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겨우 그 말이 나왔어요. 아침 준비를 돕고 싶다고요. 어제 찻잔 깨트린 것도 그렇고 제가 너무 폐만 끼친 것 같다고요. 민우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제 잘못을 고치고 싶다고요. 매일 아침을 거르는 것도 혼자만 사는 습관도요. 민우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아침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우 씨가 앞치마를 건넸어요. 입어보니 조금 컸죠. 아마 그의 것이었을 거예요. 계란말이부터 시작하죠.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계란을 깨는 법부터 알려줬어요. 그릇 가장자리에 톡 치고요.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벌리는 거죠.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힘 조절을 못해서 계란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당황했죠.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죠. 계란 3개를 깼어요. 이제 저어야 해요. 민우 씨가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저는 열심히 저었어요. 그런데 손이 부딪혔습니다. 민우 씨가 소금을 건네려다 제 손과 스친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둘 다 멈칫했죠. 죄송해요. 우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저는 긴장했죠. 이제 돌돌 말아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민우 씨가 제 뒤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겹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요. 천천히요. 그의 목소리가 귀 가까이에서 들렸어요.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죠. 우리는 함께 계란말이를 말았습니다. 서투르지만 완성했어요. 첫 번째 계란말이가 완성됐습니다. 잘하셨어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웠어요. 41살인데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다니요. 밥을 지었습니다. 민우 씨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저는 상을 차렸죠. 7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제가 만든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요. 민우 씨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제 계란말이를 집었어요. 입에 넣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맛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1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는 말을요. 저도 한 입 먹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짜고 모양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유키 씨도 된장찌개 드세요. 많이 끓였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웃었어요. 부드러운 미소였죠. 감사합니다. 3년 만에 듣는 칭찬이에요. 3년이요? 네. 아내가 마지막으로 맛있다고 했던 게 3년 전이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어떤 분이셨어요? 민우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었죠. 사람들을 좋아했고요. 이 게스트하우스도 아내 아이디어였어요. 한옥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3년 전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였죠.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피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문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키 씨가 왔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또 누군가 집에 온다는 게요.
하지만 유키 씨는 달랐어요. 뭐가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저처럼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우 씨가 계속 말했어요. 유키 씨 덕분에 오랜만에 사는 것 같습니다. 아침 상을 차리고요. 누군가 기다리고요. 이런 게 사는 거였구나 싶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여기가 편해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도쿄 아파트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함이에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민우 씨가 닦고 제가 헹궜죠.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아침 드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매일이요. 그날 회사에 갈 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손을 봤어요. 아직도 민우 씨 손에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유키 씨,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처음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게 이렇게 기다려진 건요. 그날 저녁 한옥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민우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들어오셨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제 요리 실력도 조금씩 늘었죠. 일주일 후에는 김치찌개도 끓일 수 있게 됐습니다. 민우 씨가 깜짝 놀랐어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식탁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쿄 이야기, 서울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회사 이야기까지요. 조심스러운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민우 씨가 말했어요. 유키 씨는 일본에서 남자들이 안 보나 봐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보긴 봤는데요. 관심이 없었어요.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민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들 눈이 없었네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변화하고 있었어요. 41년 만에요. 출근할 때 뒤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한옥을 봤어요. 민우 씨가 마당에서 손 흔들어주곤 했죠. 그 작은 순간들이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41살 노처녀가 사랑을 배우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우 씨와 함께 보낸 지 3주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했어요. 저녁도 함께 먹었죠. 주말에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했어요. 41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회사가 쉬는 날이었어요. 민우 씨가 북촌 골목길 산책을 제안했죠. 함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유키 씨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의 미소에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오전 10시쯤 집을 나섰어요. 날씨가 좋았죠.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북촌 골목길은 아름다웠어요.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앞서 걸었어요. 저는 그의 뒤를 따랐죠. 가끔 뒤돌아보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따라오고 있냐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죠. 저는 잘 못 알아듣지만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세 분이 대문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저희를 보고 계셨죠. 민우 씨가 멈칫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컸죠. 저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몇 단어는 들렸습니다. 일본, 여자, 매일, 밤, 그리고 노처녀라는 단어도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쿄에서도 자주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회사 동료들이 농담처럼 했던 말이요.
유키 씨 41살인데 아직도 노처녀예요? 빨리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마다 웃어넘겼어요. 괜찮은 척했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도 듣게 되다니요. 민우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할머니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수군거렸죠. 민우 씨가 할머니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화난 목소리로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제게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목소리 톤으로 알 수 있었죠. 화가 나 있다는 걸요. 할머니 한 분이 대꾸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민우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죠. 제가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우 씨. 그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민우 씨가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익숙해요. 그런 말들이요. 민우 씨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익숙하면 안 됩니다. 유키 씨. 그의 목소리에 화가 담겨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제가 3년 전 아내를 잃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남자 집에 일본 여자가 매일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민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다시는 유키 씨를 노처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유키 씨는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제게는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요? 네. 민우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유키 씨는 저한테 특별합니다. 3년 만에 다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41년 동안 누구한테도 특별한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였고요. 친구들한테는 바쁜 사람이었죠. 가족한테는 걱정거리였습니다. 결혼도 못한 딸이요. 하지만 민우 씨는 저를 특별하다고 했어요. 저도 민우 씨가 특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아무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퇴근해도 빈 아파트뿐이었죠.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요. 주말엔 혼자 넷플릭스를 봤어요.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41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누군가 기다려주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유키 씨. 네. 전 괜찮아요.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든요. 유키 씨만 괜찮으시다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골목길에 서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관광객이 우리를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마 한옥을 배경으로 한 커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커플.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요? 그날 오후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민우 씨가 직접 만든 찻잔이었죠. 유키 씨.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들어주세요. 민우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내 이름은 지수였어요. 저보다 2살 어렸죠.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아내 꿈이었어요. 북촌 한옥에서 세계 각국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함께 이 집을 샀어요. 5년 전에요. 민우 씨가 하늘을 봤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한 지 2년 됐을 때였어요. 3년 전이죠. 지수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갑자기였어요. 아침에 웃으며 나갔는데요. 저녁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피했어요. 손님도 받지 않았죠. 마당에서 혼자 도자기만 만들었습니다. 3년 동안요. 그런데 유키 씨가 왔어요. 민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요. 아내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유키 씨는 달랐어요. 저처럼 외로워 보였죠. 저처럼 서툴렀고요. 저처럼 상처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며요. 이제는 유키 씨가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어요. 함께 밥 먹고요. 함께 웃고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유키 씨도 그런가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민우 씨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마당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한옥 처마에 붉은 빛이 물들었죠.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유키 씨 2달이 지나면 일본으로 돌아가시죠? 네.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1달 남았네요. 민우 씨의 목소리도 작아졌어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1달.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1달 후 도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혼자가 되는 걸까요? 다시 편의점 도시락을 먹게 되는 걸까요? 다시 41살 노처녀로 돌아가는 걸까요? 무서웠습니다. 행복해지는 게요.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민우 씨가 만든 된장찌개와 제가 만든 계란말이였죠. 이제는 제법 모양이 나왔습니다. 민우 씨가 칭찬해 줬어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오늘 시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경복궁 야간 개장이 있다고 했어요.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좋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후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민우 씨가 앞서 걸었어요. 저는 그의 옆을 걸었죠. 자연스럽게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3호선 안국역에서 내렸어요. 경복궁 가는 길에 한복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멈춰 섰어요. 한복을 입어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한복이냐고 되물었어요. 경복궁은 한복 입고 가면 입장료가 무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쁠 것 같다고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어요. 한복 대여점에 들어갔어요. 여러 색깔의 한복이 걸려 있었죠. 민우 씨가 연두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제게 어울릴 것 같다고요.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었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쁘냐고 물었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봤어요. 한참 동안요.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우 씨도 한복을 입었어요. 회색 두루마기였죠.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복궁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경복궁 광화문 앞에 섰습니다. 웅장했어요. 민우 씨가 설명해줬죠. 조선시대 궁궐이라고요. 600년 역사라고요. 우리는 천천히 궁궐을 걸었습니다. 근정전, 경회루, 향원정을 지났어요. 석양이 건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요.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잃어버릴까 봐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요. 손을 잡고 걷는 게 좋았습니다. 경회로 연못에 도착했어요. 물에 석양이 비쳤죠. 아름다웠습니다. 민우 씨가 벤치에 앉자고 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잡고 있었죠. 민우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자기가 이래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뭐가 그러냐고 되물었어요. 저를 좋아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를 봤어요. 그가 저를 보고 있었죠.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고 나서 다시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요. 사랑하면 잃게 되니까요. 아프니까요. 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났다고 했어요. 처음엔 불편했다고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고요. 아침마다 보는 게 좋았고 함께 밥 먹는 게 행복했다고요. 그러다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 씨가 계속 말했어요. 42살이라고요. 늦었다고요. 게다가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고 아내를 잃은 슬픔도 아직 남아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떠나는 게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요. 그게 너무 무섭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무섭다고요. 민우 씨가 뭐가 무섭냐고 물었어요. 행복해지는 게 무섭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가 제 얼굴을 봤어요. 41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말했어요. 사랑도 해본 적 없고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도 없었다고요. 회사 일만 했다고요. 프로젝트만 생각했다고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요. 동료들이 말하곤 했어요. 저는 차갑다고요. 로봇 같다고요. 결혼도 못할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혼자가 편하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우 씨를 만났다고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다고요. 하지만 조금씩 변했다고요. 아침이 기다려졌고 집에 돌아가는 게 즐거웠다고요. 그러다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민우 씨를 좋아한다는 걸요. 민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말했어요. 한 달 후면 도쿄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다시 혼자가 되는 거라고요. 이 행복이 끝나는 게 무섭다고요. 민우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한 달 후에도 우리는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자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라고요. 도쿄든 서울이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라고요. 민우 씨가 제 얼굴을 마주 봤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1년 만에 처음 듣는 고백이었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고백이었죠. 민우 씨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안전했죠. 집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석양이 완전히 졌어요. 궁궐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커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커플이에요. 41살 노처녀와 42살 호라비의 사랑이죠. 늦었지만 진짜였습니다. 야간 조명이 켜진 경복궁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우 씨와 함께요. 제 폰에 처음으로 저장된 투샷이었죠. 41년 만에 찍는 첫 커플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 10시였습니다. 한옥마당에 앉았어요. 달이 밝았죠. 민우 씨가 차를 끓였습니다. 제가 만든 찻잔에 따라줬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우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결혼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아니, 피했던 것 같다고요. 무서웠다고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그랬다고 했어요. 아내 이후로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고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해 본다고 대답했어요. 민우 씨와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40 넘어서 청춘한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당에서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민우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요. 제 도쿄 생활 이야기요. 꿈 이야기, 후회 이야기, 미래 이야기까지요. 모든 걸 나눴습니다. 새벽 3시가 됐어요. 들어가서 자야 한다고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아직 더 얘기하고 싶다고 투정했죠. 내일도 있다고 했어요. 모레도요. 내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어요. 앞으로 매일이라고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웃음이 났죠. 41살에 첫사랑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민우 씨 방에도 불이 켜져 있었죠.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나 봐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자라고요. 민우 씨라고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 자라고요. 꿈에서 보자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41살 노처녀가 설레고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마치 꿈처럼요. 귀국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오후 2시였죠. 마지막 밤을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민우 씨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민우 씨가 이미 나와 있었죠. 잠을 못 잤냐고 물었더니 그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죠. 우리는 마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마지막 아침을 준비했어요. 함께요. 민우 씨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저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2달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죠. 나물 반찬도 차렸어요. 완벽한 한식 상차림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와 제가 동시에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웃었죠.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많이 드시라고 했습니다.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요. 당신이 가르쳐준 덕분이라고, 사랑도 요리도 다 당신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 한 숟갈을 떴죠. 입에 넣었습니다. 삼킬 수 없었어요. 민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란말이를 입에 넣었지만 씹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 앞에서 우는 2사람이었죠. 민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어요. 이걸 드리려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우 씨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찻잔 세트였어요. 아름다운 청록색이었죠. 2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라고 했어요. 깨진 찻잔 조각으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금으로 이어붙였다고 했어요. 일본 전통 기법인 긴쓰기를 배워서 만들었다고요. 깨진 곳이 금빛으로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깨진 자국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제가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걸로 차를 마실 때마다 자기를 생각해달라고요. 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깨지지 않게 조심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우 씨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저도 드릴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민우 씨께 돌아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시계였습니다. 서울에서 산 거예요. 한국 시계라고 했어요. 제 월급 2달치로 샀다고요. 이걸 차고 있으면 저를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시계를 받았습니다. 평생 차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한참 동안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어요. 택시를 불러야 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캐리어 2개였죠. 2달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민우 씨가 준 선물들 때문이에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민우 씨가 함께 공항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짐을 실었어요. 우리는 뒷좌석에 앉았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북촌 한옥이 멀어지고 있었죠. 2달을 보낸 곳이에요. 사랑을 배운 곳이죠.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고 말했어요. 민우 씨는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하냐고 물었더니 약속한다고 대답했어요. 택시는 강남을 지나 공항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흘러갔어요. 한강이 보였죠.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2달 전 저는 41살 노처녀였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사람이었죠.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행복을 아는 사람이 됐죠.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자기가 도쿄로 간다면 어떨지 물었어요. 깜짝 놀라 그를 봤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맡기든지 하면서요. 도쿄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42살이지만 늦지 않았다고요. 제 곁에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고 민우 씨가 물었어요. 북촌 한옥은 민우 씨의 꿈이잖냐고 했어요. 아내분과 함께 만든 곳인데 그걸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민우 씨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오겠다고 했어요. 방법을 찾을 거라고요. 민우 씨가 저를 봤어요.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진심이라고 대답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 앞에 섰어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곳이었죠. 민우 씨가 제 캐리어를 정리해 줬습니다. 보자기로 싼 찻잔이 깨지지 않게요. 조심히 가라고 말했어요. 자주 연락하자고 했더니 매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프지 말라고 하니 민우 씨도 건강하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우 씨를 껴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별하는 연인이었으니까요. 이제 가야 했습니다. 손을 놓았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민우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 씨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보였죠. 저 아래 어딘가에 민우 씨가 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 반 후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제 아파트였죠. 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차갑고 외로웠어요. 캐리어를 열고 찻잔을 꺼냈습니다. 깨지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끓여 차를 탔죠. 찻잔에 따랐습니다. 민우 씨가 만든 찻잔이에요. 한 모금 마셨어요. 민우 씨 생각이 났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영상통화를 걸었죠. 민우 씨가 받았습니다. 잘 도착했냐고 물었어요. 방금 도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찻잔은 무사하냐고 물었고 무사하다고 했어요. 지금 그 찻잔으로 차를 마시고 있다고 말했죠. 민우 씨도 자기 찻잔으로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화면을 보며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침에 저녁에 자기 전에요.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은 바빴어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새로운 일이 쏟아졌죠.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어요. 민우 씨와 통화할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오늘도 야근이라고요. 민우 씨는 괜찮다며 일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통화하자고 하니 그러자고 했어요. 하지만 내일도 야근이었습니다. 모레도요. 5달이 지났습니다. 통화는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었어요. 문자도 뜸해졌습니다.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죠. 도쿄 생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혼자 먹는 저녁, 빈 아파트요. 마치 서울에서의 2달이 꿈이었던 것 같았어요. 민우 씨 사진을 봤습니다.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이요. 그리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용기도 없었고요. 서울로 갈 방법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6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민우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된다고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괜찮다고요. 그냥 바쁘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외로웠고 힘들었죠. 하지만 민우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우리 사랑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쿄의 겨울은 추웠어요. 눈이 내렸죠. 혼자 아파트에서 창밖을 보며 민우 씨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주고받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도 바빴고 민우 씨도 바빴죠. 우리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41년 만에 느낀 사랑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본부장이었어요. 긴급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라고요.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서울지사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제가 총괄하게 됐다고요. 2년 계약이라고요. 서울에 상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울이라고요? 네라고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요. 그래서 이번엔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긴다고요. 받아들이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도쿄에서의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15년을 일한 이곳을요. 하지만 민우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어요. 한 달 후 출발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준비했어요. 아파트를 정리했죠. 짐을 쌌습니다. 동료들에게 인사했어요. 민우 씨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4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6개월 만이었죠.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한테 북촌 한옥마을로 가달라고 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우 씨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요. 하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6개월 동안 연락이 뜸했잖아요. 혹시 민우 씨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요?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요? 택시는 북촌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한옥들, 좁은 길, 돌담장까지요. 한옥 앞에서 내렸습니다. 큰 캐리어 4개가 있었어요. 이번엔 짐이 훨씬 많았죠. 2년치 짐이니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우 씨가 나오는 소리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 씨가 서 있었어요. 목공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손에 톱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얼어붙었죠.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민우 씨였어요.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민우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여기 장기 투숙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최소 2년은 있을 것 같다고요. 민우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어요. 서울지사로 발령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제가 요청했다고요. 민우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럼 2년 동안 서울에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네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리웠던 온기였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우리 주위로 흩날렸죠. 민우 씨가 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다렸다고 했어요. 매일 기다렸다고요. 문자가 오지 않아도 믿었다고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연락을 자주 못해서요. 하지만 단 하루도 민우 씨를 잊은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할머니들이 우리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나 보다고요. 민우 씨가 제 짐을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한옥은 그대로였어요. 마당도 처마도 따뜻한 온돌도요. 제 방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그대로 두었다고 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고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민우 씨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저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6개월 동안 도쿄에서 연습했거든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6개월 만에 먹는 함께하는 저녁이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음식 맛도 좋았지만 함께 먹는다는 게 더 좋았죠.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다시 도쿄로 돌아가야 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을 연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예 서울로 이직할 수도 있다고요. 민우 씨가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정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집은 이제 여기라고요. 민우 씨 곁이라고요. 민우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결혼해 주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민우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프로포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41년 기다렸다고 말했어요. 이젠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요. 민우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00번이라도 내라고 대답하겠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날 밤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이 밝았어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별이 많이 보이는 줄 몰랐죠.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거 후회하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은 만큼 더 소중히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요. 6개월 후 여름이었어요. 북촌 한옥마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했죠. 동네 할머니들도 오셨어요. 저는 한복을 입었어요. 경복궁에서 입었던 그 연두색 저고리였죠. 민우 씨는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절을 올렸어요. 서로에게요. 41살과 42살의 결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가장 행복한 결혼이었어요. 한옥 현관에 이름표 2개를 걸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강민우, 나카무라 유키라고 썼어요. 저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민우 씨와 함께 운영합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손님들을 맞이하죠. 행복합니다. 41년을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민우 씨가 있으니까요. 아침마다 함께 식사합니다. 저녁마다 함께 웃어요. 밤마다 손을 잡고 잠들죠.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입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만든 찻잔으로요. 금으로 이어붙인 그 찻잔이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행복하다고요. 4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요. 민우 씨도 웃었습니다. 벚꽃이 다시 피었어요. 1년 전 제가 돌아왔던 그때처럼요. 우리는 손을 잡고 북촌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노처녀와 호라비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유키와 민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북촌 한옥마을 어딘가에서 그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의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차리는 한식밥상의 정성이요. 깨진 것도 금으로 이어 더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요. 경복궁 석양 아래 나누는 진심 어린 고백이요. 한옥 마당에서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요. 이 모든 게 한국의 아름다움입니다. 일본 여성이 서울에 와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어요. 한국 문화가 그녀에게 사랑을 가르쳤죠. 한국의 따뜻함이 41년 외로움을 치유했습니다. 40이 넘어 시작한 사랑이지만 가장 진실했어요.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웠죠. 그게 바로 한국식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